1993년 1월 22일 설날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워야 할 명절에 비극의 씨앗이 잉태되었습니다. 주인공은 16년 동안 묵묵히 시집살이를 견뎌온 38배 박수님 씨. 그녀에게 그의 설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제 발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년 뒤 밝혀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가 멀리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이 수없이 오고 갔던 그 산자락 차가운 흙 밑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전화 한 통 걸 수 없었던 단절된 세상,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고립된 시골 마을.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잔혹한 사냥. 어머니와 딸 그리고 남편까지 지독하게 얽히고 설킨 거짓말의 사슬. 그들은 왜 며느리의 흔적을 그토록 처절하게 지워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자손들이 찾아와 가장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는 그곳에 그녀를 숨겨야 했을까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뼛속까지 시린 한 가족의 잔혹사가 공개됩니다.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3년 1월 22일 설날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충남 서산군 대산면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이정호의 집 부엌에서는 며느리 박수님이 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박수님의 손은 차가운 물에 담겨 벌겋게 얼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마 위에서 묵묵히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김말순이 부엌 문턱에 걸터앉아 콩나물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짜, 소태네 소태야. 누가 국을 이렇게 끓여? 이른한 살의 김말순은 최근 들어 가끔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지만 정작 중요한 일에는 누구보다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박수님이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어머님, 아까 싱겁다고 하셔서 소금 더 넣었는데요. 내가 언제 싱겁다고 했으면 조금만 넣어야지 왜 이렇게 소금을 퍼부어. 김말순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박수님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박수님은 입술을 꾹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16년 늘 겪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목청껏 이정호의 이름을 불렀죠. 정호야. 야, 이정호. 동네 친구 김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울서 대식이가 양주 들고 내려왔대. 읍내 다방으로 얼른 나와.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8배 이정호가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운 점퍼를 걸치며 마루로 튀어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박수님이 남편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박수님의 손에는 방금까지 쓰던 시퍼런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 신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죠. 친구놈들이 오랜만에 보자는데 안 갈 수가 있나? 얼른 다녀올게. 내일이 설이에요. 어머님이랑 나만 두고 어딜 가요? 박수님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며 날카로워졌습니다. 칼을 쥔 박수님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정호가 짜증스럽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내일 차례 지내기 전엔 온다니까. 남자가 사회생활을 좀 해야지. 여편니가 어디서. 이정호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휑한 찬바람만이 휘몰아쳤습니다. 박수님은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죠. 박수님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저주가 새어나왔습니다.
에라이, 나가서 객사나 해라. 박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식모처럼 부려먹히고 남편에게 외면당하며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16년의 세월이 그 차가운 물속에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막차 버스가 섰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정호의 여동생, 이정숙이 버스에서 내렸죠. 34살의 이정숙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정숙은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두운 눈길을 가로질렀습니다. 본가에 도착한 이정숙은 대문이 아닌 헛간 쪽 쪽문으로 몰래 들어섰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요?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헛간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의 얼굴을 확인한 김말순이 눈을 크게 떴죠. 정수가. 쉿, 엄마. 조용히 해. 이정숙이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김말순이 안방 쪽을 힐끔 쳐다보더니 딸의 손을 급히 잡아 끌었습니다. 이리 와. 며느리가 자고 있어. 들키면 안 돼. 두 사람은 헛간 안쪽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말순이 구석에 놓인 항아리 뒤를 더듬거렸습니다. 흙을 파헤치자 꼬깃꼬깃한 종이 봉투 하나가 나왔죠. 이것 좀 봐라. 김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정숙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글씨를 이정숙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김말순 명의로 된 땅 3,200평을 파는 계약서였죠. 그 아래에는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필체는 분명 김말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숙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이거 올케가 한 거야? 그래. 내 도장 훔쳐다가 몰래 해놓은 거요. 내가 치매 걸렸다고 아주 날 얕봤나 봐. 김말순이 이를 악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정숙이 서류를 품 안에 구겨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성묘 갔다가 내가 단판 지을게. 말 안 통하면 경찰에 넘겨야지. 그날 밤 이정숙은 어머니 방에서 숨죽인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월 23일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떡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손길이 바빴죠. 하지만 전날 나간 남편 이정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쯤 박수님이 제기를 닦아 마루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수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손에 들린 제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씨, 언제 오셨어요? 박수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정숙이 문틀을 잡고 서서 차가운 눈으로 올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이정숙의 짧은 대답에 박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993년 1월 23일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서상군 대산면 일대를 하얗게 뒤덮었지만 이정호의 집 마루에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차례상 앞에는 집안의 가장인 이정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박수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그릇을 제기 위에 올리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간은 결국 안 오시나 봐요. 마루 구석에 앉아있던 이정숙이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오빠의 빈자리를 훑으며 대꾸했습니다. 오겠어? 노름판이나 기웃거리고 있겠지. 안 봐도 뻔해.
시어머니 김말순이 혀를 끌끌 차며 숟가락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치매기가 있다가도 아들 욕하는 소리에는 귀신같이 정신이 돌아오는 노인이었습니다. 에이구, 지 복을 지가 발로 차는 놈이지. 조상님 밥상도 못 받아 먹는 놈이 사람 구실은 하겠냐? 절이나 하자. 새 여자는 말없이 절을 올렸지만 방 안에는 그윽한 향냄새 대신 살을 애는 듯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적막한 무덤 같았죠. 마지막 술잔을 올리고 지방을 태우자마자 김말순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상 치워라. 날 더 추워지기 전에 성묘 다녀와야지. 박수님이 제기를 닦다 말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아직도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오늘 가시게요? 길도 미끄러운데 내일 가셔도 되잖아요. 오늘 가야 해. 설날에 조상님 뵈러 가는 게 도리지. 하루 늦으면 그게 남이지 싶구냐? 잔말 말고 채비해. 김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서슬퍼런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수님은 입술을 꾹 깨물며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틈을 타 이정숙은 눈치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정숙은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 뒤편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 볼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창고 구석, 볏짚 더미 사이에 오랫동안 쓰지 않아 붉게 녹이 쓴 삽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정숙이 삽자루를 움켜쥐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딱 좋아. 이정숙은 창고 벽에 걸린 낡은 보자기를 꺼내 삽의 날카로운 부분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대문 밖으로 빠져나가 마을 입구 덤불숲 깊숙한 곳에 삽을 찔러 넣었습니다. 낙엽으로 대충 덮어 위장을 마친 이정숙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김말순이 대문 앞에서 매의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너 어디 갔다 오냐? 군뱅이도 아니고 뭘 그리 꾸물거려. 이정숙이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아, 방안이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엄마도 옷 따뜻하게 입었지? 산바람 매서워. 늙은이가 추위 타서 뭐하냐? 얼른 가자. 박수님이 성묘 음식을 담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힘겹게 뒤따라 나왔습니다. 다 챙겼어요. 가시죠. 새 여자가 나란히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길을 울렸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마을 주민 최옥분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호들갑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여? 정숙이 아니여? 서울 물 먹더니 때깔이 아주 곱네. 이정숙이 고개를 숙여 싹싹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효녀 딸인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명절 잘 보내셨어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이고, 서울 가더니 말도 이쁘게 하네. 근데 이 눈길에 성묘 가는겨? 아주 정성이 지극하구만. 최옥분이 김말순을 보며 부러운 듯 혀를 내둘렀습니다. 딸이랑 며느리가 효녀들이라 일찍도 가네. 형님은 복 받았수. 우리 집 며느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복은 무슨. 날 풀리기 전에 얼른 갔다 와야지. 길 막고 있지 말고 비켜. 김말순은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최옥분을 지나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박수님은 최옥분에게 눈인사만 건넨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옥분이 멀어지자 이정숙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이정호의 부친 박수님의 시아버지가 묻힌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이라 그런지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박수님이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며 재물을 차렸습니다. 술 한 잔을 따르며 박수님이 묘비 앞에서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16년 시집살이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붓는 동안에도 김말순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포를 똑바로 놔야지. 북어 대가리가 동쪽으로 가게 하라고 몇 번을 말해. 네, 알겠습니다. 성묘가 끝나고 박수님이 서둘러 짐을 챙겨 내려가려는데 이정숙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정숙의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옳게, 잠깐만. 내려가기 전에 어머니 가묘 자리 좀 보고 가자. 박수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엄습한 듯 박수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묘요? 거긴 왜요? 눈 때문에 길도 안 보일 텐데 날 풀리면 나중에 가요, 아가씨. 김말순이 며느리의 말을 싹둑 자르고 나섰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죠. 가보자. 내 들어갈 집인데 죽기 전에 내 눈으로 똑똑히 봐둬야지. 묘자리에 물이나 안 찼는지 봐야 할 거 아냐. 박수님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잘 닦인 등산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으슥한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뭇가지가 짐승의 발톱처럼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숲길 초입 앞서 걷던 이정숙이 덤불 속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숨겨둔 보자기에 쌓인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슨 쇠냄새가 차가운 공기 중에 확 퍼졌습니다. 박수님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그 삽은 뭐하러 들고 와요? 설마 묘자리 정리 좀 하려고. 풀도 베고 흙도 좀 다지게. 왜 겁나? 이정숙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가묘 구덩이 앞으로 박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미 파놓은 구덩이는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검은 흙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정숙은 품 안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수님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하얀 서류들이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박수님이 숨도 쉬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이정숙의 목소리가 숲속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박수님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박수님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분명 장롱 깊숙이 넣어뒀는데. 장롱? 웃기고 있네. 항아리 밑에 숨겨둔 거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이정숙이 삽자루를 꽉 움켜쥐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엄마 도장 훔쳐서 몰래 땅 팔아먹으려던 도둑년이 누군가 했더니 믿었던 올케였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김말순이 옆에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치매 걸렸다고 아주 날 송장 취급을 해? 이 나쁜 년, 내가 널 어떻게 거뒀는데. 박수님이 입술을 달달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낭떠러지 같은 구덩이뿐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쐐기를 박듯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이게 뭐냐고 묻잖아. 우리 몰래 3,200평 다 팔아서 도망가려고 했어? 박수님이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줄 알았던 박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시뻘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박수님이 산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그랬어. 그게 뭐. 김말순이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뭐, 지금 뭐라 그랬어? 인연이 미쳤나? 미친 건 당신들이지. 16년이야. 16년 동안 식모살이 시킨 대가 좀 받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박수님의 목소리가 숲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밖으로 돌면서 딴 살림 차리고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 던지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나 늙어서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당신들이? 웃기지 마. 박수님이 흩어진 서류를 짓밟으며 이정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아가씨도 똑같아. 명절 때만 와서 효녀인 척, 고상한 척.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내 목 챙겨서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려 했다. 그게 죄야? 1993년 1월 23일 오전 10시 인적이 끊긴 산속 가묘 앞에는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앙상한 소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냈고 새 여자는 구덩이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죠. 박수님은 발밑에 흩어진 서류, 자신이 항아리 밑에 숨겨두었던 매매 계약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훔쳤어. 내가 그랬다고. 박수님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 앞에서 숨죽여 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박수님이 김말순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16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 개 취급했잖아. 김말순의 주름진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수님은 기세등등하게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죠. 경찰에 신고해. 마음대로 하라고. 나 잡혀가면 당신 아들이 노름판에서 돈 날린 거랑 어머님이 나 두들겨 팬 거 싹 다 불어버릴 거야. 이정숙의 손에 들린 삽자루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쥔 손마디는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렸고 관자놀이의 혈관은 터질 듯이 욱신거렸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이정숙이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이정숙은 번개같이 손에 들린 삽을 허공으로 치켜들었다가 힘껏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쇳덩이가 공기를 가르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삼날의 평평한 면이 박수님의 머리 옆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적막한 산속에 메아리쳤고 박수님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중심을 잃고 구덩이 가장자리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 덮인 흙 위로 붉은 선혈이 튀어오르는 것을 본 김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이정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고 손이 제멋대로 떨려 삽을 놓칠 뻔했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지만 쓰러진 박수님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수님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살려.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이정숙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살려두면 경찰이 오고 오빠의 치부가 드러나 모든 것이 끝장날 거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정숙이 홀린 듯 다시 박수님에게 다가가 삽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미안해, 올게. 어쩔 수 없어. 이정숙은 눈을 질끈 감고 망설임 없이 삽을 내리꽂았습니다. 다시 한번 둔탁한 파열음이 숲을 울렸고 박수님의 손가락이 흙을 움켜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나일론 한복 저고리 위로 검붉은 피가 지도처럼 번져가는 것을 보며 김말순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가 이를 억하냐? 사람을 죽였어. 김말순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피 묻은 손으로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어머니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 올라오면 다 끝장이야. 이정숙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손바닥에 묻어있던 끈적한 피가 김말순의 얼굴에 붉게 번졌습니다. 김말순은 딸의 손목을 꽉 붙잡아 떼어내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정숙이 힘없이 눈밭에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자수할게. 내가 저지른 짓이니까 감옥 갈게. 이정숙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하자 김말순이 딸의 옷자락을 낚아채듯 붙잡아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던 노인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김말순의 눈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아들 앞길 막고 너까지 감옥 가면 이 집안은 진짜 끝이야. 이정숙이 울부짖으며 피가 흥건한 박수님의 시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피가 저렇게 나는데 어떡하냐고. 여기다 묻자. 여기다 묻으면 돼. 김말순이 앙상한 손가락으로 텅 빈 가묘 구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이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김말순이 딸의 어깨를 흔들며 낮고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관이 이 위에 올라가. 며느리 깔고 내가 눕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아무도 몰라. 이정숙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창백하게 질렸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김말순이 딸의 등을 떠밀며 다그쳤습니다. 어서 해. 시간 없어. 해 떨어지면 사람들 눈에 띄어. 이정숙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축 늘어진 시신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시신을 질질 끌자 하얀 눈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긴 뱀처럼 그려졌습니다. 이정숙이 거친 숨을 토해내며 신음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정숙은 구덩이 가장자리까지 시신을 끌고 와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힘을 짜내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님의 몸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비좁은 공간에 처박혔습니다.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말순이 초조하게 소리쳤습니다. 똑바로 넣어. 다리 안 삐져나오게 꾹꾹 눌러 담으란 말이야. 얼른. 이정숙은 미친 사람처럼 삽을 들어 흙을 퍼나르며 시신 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흙이 떨어질 때마다 박수님의 창백한 얼굴과 곱았던 손이 어둠 속으로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이정숙은 흙을 뿌리며 주문을 외우듯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죠. 미안해 옳게 제발 용서해. 나일론 한복 자락의 끄트머리마저 흙 사이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이정숙은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고 낙엽을 긁어모아 덮었습니다. 치밀하게 위장을 마친 가묘터는 언뜻 보기에 그저 눈 쌓인 산속의 평범한 빈 구덩이처럼 보였습니다. 작업을 지켜보던 김말순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감쪽 같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겨. 귀신도 모를 기다. 모든 힘을 소진한 이정숙은 피 묻은 삽을 힘없이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적막한 산속을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 사이로 어디선가 날아온 까마귀 한 마리가 끈질기게 울어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떡해?
진짜 안 들키는 거지? 한참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는 사이 어느덧 해가 서쪽 능선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먼저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 해 떨어진다. 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저녁 준비해야지. 1993년 1월 23일 오후 1시 산에서 내려온 이정숙은 피와 흙으로 얼룩진 겉옷을 감추며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두레박을 우물 안으로 던지는 손길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이정숙은 길어올린 차가운 물에 꽁꽁 언 손을 담가 손톱 밑에 낀 검붉은 핏자국을 미친 듯이 문질러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지워져라, 제발. 손을 닦은 이정숙은 겉옷 소매에 묻은 진흙과 핏물 얼룩을 물에 적셔 거칠게 비볐지만 섬유 깊이 스며든 붉은 자국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희미하게 번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낙엽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와 이정숙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정숙이 아니요? 이정숙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니 마을 이장 박종만이 뒷짐을 진 채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종만은 서울에서 온 이정숙이 한겨울에 우물가에서 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이 기이하다고 느낀 듯 그녀의 젖은 옷자락을 유심히 훑어보았습니다. 서울서 왔구만. 근데 이 추운 날에 웬 물을 그리 끼얹고 있어? 옷은 왜 그 모양이고? 이정숙은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젖은 소매를 등 뒤로 감추고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오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지 뭐예요. 옷이 너무 더러워져서요. 저런 쯧쯧. 산길이 많이 미끄럽지? 다친 데는 없고? 박종만은 이정숙의 소매에 묻은 얼룩이 단순한 진흙 같지 않다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남의 집 귀한 딸을 계속 추궁할 수도 없어 혀를 찼습니다. 이정숙은 박종만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도망치듯 우물가를 빠져나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오후 3시쯤 이정호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도박판에서 돈을 몽땅 잃고 홧김에 술까지 퍼마신 그는 눈이 풀려 있었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밥 줘. 배고파 죽겠네. 마루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던 김말순이 아들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이정호는 부엌 쪽을 기웃거리며 아내 박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수님이는? 이 여편니가 남편이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네. 어디 갔어? 김말순은 아들의 눈을 피하며 침을 꿀꺽 삼키고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덤덤하게 내뱉었습니다. 수님이가 성묘 갔다가 홧김에 집 나갔다. 너 밖으로 돈다고 신세 한탄하더니 짐 싸들고 나가버렸어. 뭐? 집을 나가? 이 여편니가 미쳤나? 이정호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됐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가지 긁을 아내가 없으니 속이 시원하다는 듯 그는 하품을 크게 하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에이, 갈 데도 없는 주제에 며칠 있으면 기어들어 오겠지. 나 피곤해서 좀 잘게. 깨우지 마. 이정호가 방으로 들어가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기 시작하자
김말수는 다시 마루 끝에 앉아 며느리가 묻힌 선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에 걸린 구름이 마치 며느리의 원혼처럼 느껴져 김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겨, 순이마. 시간은 흘러 1993년 9월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 김말수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의 충격과 죄책감이 노인의 심신을 갉아먹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곡기를 끊은 채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르는 날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이정숙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호상이야 호상. 딸이 이렇게 지극정성이니 편히 가셨을 거요. 이정숙은 조문객들의 칭찬에 고개만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장례식은 어머니를 보내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땅속 깊이 영원히 봉인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으니까요. 이정숙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약속대로 해요. 그 위에 눕는 거야. 장례 당일 마을 청년들과 인부들이 관을 묻기 위해 선산으로 올라가 김말순의 가묘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부 한 명이 묘자리를 다듬기 위해 곡괭이를 높이 치켜들었고 그 아래에는 박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힘껏 내려치려 했습니다. 자, 한번 파봅시다. 관이 들어가려면 훨씬 더 깊게 파야 하니께. 그 모습을 본 이정숙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상복 자락을 휘날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인부가 곡괭이를 내려치려는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 기세로 몸을 던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멈춰요. 파지 마세요. 인부는 갑작스러운 상주의 행동에 놀라 곡괭이를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상주님 왜 이러십니까? 관을 묻으려면 땅을 파야지요. 안 돼요. 절대 깊이 파면 안 돼요. 그만 파세요. 이정숙은 두 팔을 벌려 구덩이를 막아서며 금방이라도 거품을 물듯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이에요. 절대 땅 깊게 파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얕게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마을 이장 박종만이 당황하여 앞으로 나서서 이정숙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의 태도가 너무나 완강하여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정수가 진정해라. 아무리 유언이라도 관이 들어가려면 흙을 더 파내야지. 이대로는 못 묻어.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말씀 안 들으면 저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박종만은 난감한 표정으로 인부들을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주가 저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막아서는데 억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는 사달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만 파. 상주 뜻대로 합시다. 그냥 얕게 묻어. 인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장의 지시에 따라 곡괭이를 내려놓고 평소보다 훨씬 얕은 깊이로 땅을 대충 고르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김말순의 관이 구덩이 안으로 내려졌고 그 관은 흙 속에 묻힌 박수님의 시신 바로 30cm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였습니다. 인부들이 흙을 덮으며 혀를 찼습니다. 무덤을 이리 얕게 써서야 짐승들이 파먹지는 않을까 걱정이네. 이정숙은 봉분이 둥글게 완성되고 잔디가 덮일 때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인부들의 삭지를 감시하며 묘지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비석이 세워지고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자 이정숙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는 척하며 땅속을 향해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영원히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엄마가 꽉 눌러줘요. 제발. 2000년 4월 따스한 봄 기운이 충남 서산 일대를 감쌌지만 이정호의 선산만큼은 여전히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국토개발 계획에 따라 서산 일대의 대대적인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관청에서는 공사구역에 포함된 분묘들을 모두 이장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묘지의 주인인 이정호는 재혼하여 타지로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상주였던 이정숙 역시 서울 전화번호가 끊긴 지 오래라 행방이 묘연했죠. 결국 마을 이장 박종만이 유족을 대신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이장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구, 자식들이라는 것들이 조상묘를 이리 내팽개쳐서야 내가 나서야지 어쩌겠나. 4월 중순의 어느 맑은 날 이장 작업을 위해 고용된 인부들이 장비를 챙겨 선산으로 올라왔고 박종만도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박종만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김말순의 봉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인부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기가 김말순 씨 묘지네. 7년 된 묘니까 조심해서 파주게. 유족들도 없는데 훼손되면 큰일 나니까. 인부들은 박종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포클레인 대신 삽을 들고 묘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래된 묘를 다룰 때는 기계보다 사람의 손길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각, 사각. 삼날이 봉분의 흙을 파헤치는 건조한 소리만이 산속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인부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즈음 생각보다 훨씬 얕은 깊이에서 낡은 목관의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흙을 걷어내던 인부 한 명이 어이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참나. 진짜 얕게도 묻었네. 삽질 몇 번 안 했는데 벌써 관이 나오다니.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지난 장마 때 안 떠내려간 게 용하네. 자식들이 묘를 대충 썼구먼. 다른 인부가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저었고 박종만은 그 모습을 보며 7년 전 김말순의 장례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상복을 입은 이정숙이 묘 구덩이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땅 기운이 빠진다며 더 이상 깊이 파지 말라고 악을 쓰던 그 기이했던 장면이 뇌리에 스쳤죠. 그때 참 유별나다 싶었는데 얕게 묻은 게 정말 유언 때문이었나? 인부들이 사가서 삐걱거리는 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옆으로 옮겼습니다. 관이 치워진 자리에는 휑한 흙바닥이 드러났고 인부 한 명이 마무리를 위해 삽을 들고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 정리 좀 하고 시신 수습합시다. 깨끗하게 해야지. 인부가 바닥에 남은 흙을 고르기 위해 삼날을 땅에 푹 찔러 넣었습니다. 툭! 삽 끝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손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인부는 돌멩이인가 싶어 삽을 다시 넣어 흙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삽 끝에 딸려 올라온 것은 돌이 아니라 흙물은 들었지만 썩지 않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여? 웬 천 조가리가. 인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손으로 흙을 털어내자 화려한 색감의 나일론, 한복 저고리 조각이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천연 섬유인 수인은 흙 속에서 썩어 없어지지만 합성 섬유인 나일론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썩지 않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던 것이죠. 인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봐요, 이장님. 이게 뭐여? 수의가 아닌데? 색깔이 왜 이래? 박종만이 깜짝 놀라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부의 손에 들린 것은 칙칙한 삼배 수의가 아니라 촌스러운 꽃무늬가 선명한 나일론 한복이었습니다. 박종만의 등골이 서늘해지며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의는 삼배로 짓는데 저건 나일론 한복 아니요? 왜 저런 게 묘 밑바닥에 있어? 박종만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더 파봐. 밑에 뭐 있는지 확인해봐. 인부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저고리 조각 아래로 흙이 거치자 하얗고 딱딱한 물체가 흙 사이로 삐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나무 뿌리도 돌멩이도 아닌 사람의 갈비뼈였습니다. 으악! 인부가 비명을 지르며 삽을 내동댕이 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리며 구덩이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사람이여. 밑에 사람 뼈가 있어. 뼈가. 주변에 있던 다른 인부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구덩이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흙 속에서는 웅크린 태아 같은 자세로 매장된 화려한 한복을 입은 백골 시신이 서서히 그 참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박종만의 머릿속이 하얘지며 7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날 아침 한겨울에 우물가에서 덜덜 떨며 손을 씻던 이정숙, 그녀의 겉옷 소매에 묻어있던 지워지지 않던 붉은 얼룩, 빙판길에 넘어져 진흙이 묻었다던 어설픈 변명, 그리고 장례식 날 땅을 깊게 파지 말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인부들을 막아서던 모습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박종만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상에 그랬던 거야.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 박종만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 빨리. 여기 사람이 묻혀 있어. 살인 사건이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산속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산경찰서 강력반 강태영 경위가 현장에 도착해 폴리스 라인을 넘었습니다. 35살의 강태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훑어보았습니다. 7년 전 이 마을 파출소에서 28살 순경으로 근무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현장 보존하세요. 감식반 올 때까지 아무도 구덩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강태영이 구덩이 주변에 노란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인부들을 물렸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과학수사대 감식반원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며 시신 수습을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김말순의 관이 있던 자리 바로 30cm 아래 얕은 흙 속에 웅크린 채 묻혀 있었습니다. 백골이 된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은 7년 전 유행했던 색동저고리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나일론 한복이었습니다. 감식반원이 붓으로 두개골의 흙을 털어내며 강태영에게 보고했습니다. 강 반장님, 두개골 측면에 함몰 흔적이 뚜렷합니다. 둔기에 강하게 가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영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뒤 암매장된 타살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치아 대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영의 책상 위로 부검 감정서가 도착했습니다. 강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넘겼고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오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 전 가출 신고된 며느리 박수님 씨로 확인됐습니다. 1993년 설날 성묘를 다녀온 뒤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다고 신고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당시 파출소 순경이었던 강태영은 남편 이정호의 말만 믿고 단순 가출로 처리해버렸던 사건이었죠.
강태영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젠장, 그때 좀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내 손으로 묻어버린 거나 다름없어. 밀려오는 후회와 자책감에 강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팀 꾸려. 이정호, 이정숙 남매부터 찾아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엽기적인 시신 발견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동네방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들었어? 시어머니 묘 밑에 며느리가 깔려 있었대. 세상에 7년 동안 그 밑에 묻혀 있었다며? 며느리 죽이고 그 위에 시어머니 관을 쓴 거야? 어쩐지 그때 정수기가 땅 파지 말라고 난리를 치더라니. 그게 다 며느리 들킬까봐 그런 거였어.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흉흉한 소문을 속닥거렸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 선산 쪽은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7년 만에 햇빛을 본 박수님의 백골은 이제 침묵을 깨고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이정호와 시누이 이정숙에게 즉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타지에서 재혼하여 새 살림을 차리고 살아가던 이정호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투덜거리며 서산경찰서로 출두했죠.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강태영 경위와 마주 앉은 45살의 이정호는 7년이라는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 본론만 묻겠습니다. 1993년 1월 23일 부인이 실종되던 날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정호는 강태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곤란하다는 듯 뒷머리를 벅벅 긁적거리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거참 형사 양반. 그게 벌써 7년 전 일인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어제 저녁 반찬도 기억 안 나는 판국에. 그날은 설날이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아내가 사라졌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태영이 책상을 탁 치며 다그치자 이정호는 그제야 믹스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기억을 더듬는 척했습니다. 아, 맞다. 그날은 친구놈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갔었죠. 그래,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몇 시까지 함께 있었나요? 읍내에 있는 미쓰리 다방이요. 거기서 친구 철수랑 대식이랑 밤새. 이정호가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살피자 강태영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뭘 했습니까? 다방에서 커피만 마시진 않았을 테고. 그게 아이 참 명절이라 재미로 좀 했습니다. 섰다요, 섰다. 노름 좀 했습니다. 강태영은 수첩에 이정호의 진술을 꼼꼼히 메모하며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김철수와 박대식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별도의 취조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죠. 강태영이 팔짱을 낀 채 맞은편에 앉은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1993년 설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정호 씨와 계속 같이 있었던 게 확실합니까? 김철수는 경찰서 분위기에 주눅이 든 듯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기억만큼은 또렷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확실합니다. 그날 읍내 다방 2층 구석방에 모여서 밤새 섰다 판을 벌였으니까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한시도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이정호 씨가 중간에 밖으로 나간 적은 없나요? 오후 4시쯤 모여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쳤어요. 정호 그놈이 초저녁부터 돈을 다 잃고 개평 좀 달라고 어찌나 징징거리는지 아주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서 기억합니다.
옆방에서 조사를 받던 박대식 역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설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줄창 같이 있었슈. 정우가 돈 다 잃고 술값도 없어서 내가 대신 내줬다니까요. 걔는 노름에 미쳐서 집에 갈 생각도 안 했어요. 4명의 도박 멤버들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하자 이정호의 알리바이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방탕한 생활 덕분에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아내가 차가운 땅속에 묻히던 그 끔찍한 시간에 남편은 노름판에서 패를 쪼느라 정신이 팔려 집에 없었던 것이죠. 강태영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류를 덮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책임한 가장의 노름벽이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 기막힌 상황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이정호는 아니야.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그날 집에 남아있던 사람은 시어머니 김말순과 시누이 이정숙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은 이미 7년 전에 사망했으니 이제 수사망은 오직 한 사람, 이정숙을 향해 좁혀질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즉시 이정숙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서울 주소지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전화번호도 결번이었습니다.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형사들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듯 살고 있는 이정숙을 찾아냈습니다. 서산경찰서로 압송된 41살의 이정숙은 7년 전의 고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에 갉아먹힌 듯 피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푸석한 머리카락 사이로 흰 가닥이 희끗희끗 보였고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밤들이 만들어낸 짙은 그늘이 검게 드리워져 있었죠. 취조실 의자에 앉은 이정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지만 깍지를 낀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영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으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씨, 1993년 1월 23일 설날에 어디 계셨습니까? 이정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책상 모서리에 고정한 채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기계적으로 읊조렸습니다. 서울이요. 서울 자취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본가에 안 내려오셨습니까? 어머니도 계신데. 안 갔어요. 그 애는 회사 일이 바빠서 도저히 내려갈 짬이 안 났거든요. 강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꺼내 이정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군요. 뭐가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당신 고향 마을 주민인 최옥분 씨가 그날 아침 눈 덮인 산길에서 성묘 가는 당신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주 반갑게 인사까지 나눴다던데 이것도 헛것을 본 걸까요? 이정숙의 얼굴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그 아주머니가 착각하셨겠죠. 벌써 7년 전 일인데 기억이 온전하시겠어요? 비슷한 사람을 봤나 보죠.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강태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7년 전 이정숙이 훔쳐냈던 땅 매매 계약서와 위임장이 쏟아져 나왔고 이정숙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건 당신 오빠가 어머니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서류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묻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땅 문서는 챙겨서 다시 장롱에 숨겨두셨더군요. 국과수 감식 결과가 방금 도착했는데 아주 흥미롭네요. 그게 왜? 강태영은 상체를 숙여 이정숙과 눈을 맞추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서류에서 죽은 박수님 씨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또 하나의 지문, 바로 당신의 지문도 나왔죠. 이정숙의 손가락이 감전된 듯 움찔했고 그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어 피가 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손등 위로 파란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죠. 서울에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올케가 꽁꽁 숨겨뒀던 이 비밀 서류에 당신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겁니까? 언제 만진 거죠? 이정숙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하며 이정숙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이정숙이 떨리는 입술을 떼며 다급하게 변명을 토해냈습니다. 그건 오빠가 그래요. 오빠가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강태영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오빠가요? 이정호 씨가? 네. 오빠가 사고 쳤다고 도와달라고 전화해서 급하게 내려갔던 거예요. 제가 갔을 땐 이미 올케가 죽어 있었고 오빠가 시켜서 전 시체 처리만 도왔을 뿐이라고요. 전 안 죽였어요. 이정숙은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태영은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팔짱을 끼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죠. 이정숙 씨 소설 쓰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앞뒤 설정은 좀 맞추셔야지. 강태영이 손가락 하나를 펴보이며 그녀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팩트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당신 오빠는 그 시간에 읍내 다방에서 38광땡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무려 4명이나 있고 알리바이는 차고 넘칩니다. 이정숙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더. 강태영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콧잔등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오빠한테 전화를 받았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요. 1993년 당시 당신 본가 전화는 수신도 발신도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이정숙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통신 가입 원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당신 오빠가 노름비 때문에 전화요금을 6개월이나 체납해서 설날 당일엔 아예 선이 끊겨 있었습니다. 먹통인 전화기로 어떻게 통화를 합니까? 강태영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치자 이정숙의 어깨가 흠칫거렸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난 순간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푹 떨구었고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오며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렸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말해요. 7년이나 숨겨왔으면 힘들 만큼 힘들었잖아.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강태영의 조용한 설득에 이정숙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목 놓아 울던 이정숙이 충혈된 눈을 들어 강태영을 바라보았고 7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가슴 속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니와의 잔인한 약속, 차가운 무덤 속에 묻어버린 진실, 시어머니 관 밑에 며느리를 깔아뭉개야 했던 그날의 참극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10월 서산지방법원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엽기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중 매장 사건, 일명 서산 암매장 사건의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장사진을 쳤고 취재진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죠. 법정문이 열리자마자 방청석은 순식간에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세상에, 어미랑 딸이 짜고 며느리를 죽여서 묻었다며?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래? 그러게 말이야. 7년 동안이나 그 위에 시어머니 묘를 썼다니 원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피고인석에 앉은 이정숙은 칙칙한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화려한 옷을 입고 도도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수척한 몰골이었죠.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외침과 함께 재판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입장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훑어보더니 검사석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검찰 측 논고 시작하십시오. 검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뭉치를 들고 법정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구석구석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정숙은 1993년 1월 23일 설날 자신의 올케인 박수님 씨를 둔기로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검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청석을 둘러보며 배심원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피고인이 친어머니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감효해 암매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 장례식마저 범행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어머,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것들 하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이정숙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의 관으로 며느리의 시신을 덮어 누르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죽은 자를 이용하여 산 자의 범죄를 덮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천륜을 저버린 폐륜입니다. 부디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논고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변호인이 다급하게 일어서며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부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이정숙의 어깨를 감싸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박수님 씨는 시어머니의 도장을 훔쳐 땅을 몰래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친정 재산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뿐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부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린 물건을 휘두른 것입니다. 변호인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우발적? 사람을 죽여놓고 우발적이라니. 변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7년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감옥에서 충분히 죗값을 치렀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은 변호인의 주장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증인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이정호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정호가 비틀거리며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얼굴이 횟가루처럼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읍내 다방에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노름에 빠져서 밤새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없었습니까? 가출했다는 어머니의 말을 정말 믿었습니까? 이정호는 고개를 푹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도망간 줄만 알았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수님이 추워서 어쩌나 수님이 춥다. 계속 그러셨는데 저는 그게 이정호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오열했습니다. 그게 바로 밑에 깔린 며느리 걱정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정호가 주먹으로 증인석을 쾅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눈만 오면 성묘를 가자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며느리 보러 간 거였어요. 당신이 죽여서 묻어놓고 그 위에서 법정 안은 이정호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방청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방청석 한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 살려내. 내 딸 살려내. 이 나쁜 놈들아. 박수님의 일은 넘은 노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가 얼마나 추웠을까? 시어머니 밑에 깔려 숨도 못 쉬고 7년을 그 차가운 땅 속에서 옆에 앉은 친정 식구들이 노모를 부축했지만 노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정호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너, 내 놈은 노름하느라 아내가 죽어나가는 줄도 몰랐다니. 네가 사람 새끼냐? 이정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흐느꼈고 재판장은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잠시 뒤 재개된 재판에서 검사는 당시 박수님이 찾아갔던 법무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인 박수님 씨가 찾아왔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매우 절박해 보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 같았죠. 법무사가 당시를 회상하며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시어머니 도장을 훔쳐서라도 땅을 팔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집을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더는 못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멍 자국도 있었습니다. 법무사의 증언에 방청석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이정숙이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재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이정숙이 떨리는 다리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정숙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위태로웠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인부들이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이정숙이 눈을 질끈 감으며 그날의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삼날이 땅을 찍을 때마다 제 심장이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올케의 얼굴이 보였고 하얀 눈 위에 튀던 붉은 피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정숙이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차라리 그때 들키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이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하며 판결문을 응시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탐욕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재판장의 시선이 이정숙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머니의 장례마저 이용한 점, 죽은 자로 또 다른 죽음을 덮으려 한 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힘듭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정숙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안도가 뒤섞인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수님의 노모는 판결을 듣자마자 아이고 수님아 하고 외치며 그 자리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노모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불러요.
들것에 실려나가는 노모의 축 늘어진 손과 고개를 숙인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이정숙의 뒷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이정호는 텅 빈 증인석에 홀로 남아 아무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며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7년 묵은 비극의 끝을 알리며 서산의 가을 하늘로 처량하게 흩어졌습니다.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던 선사는 다시 한번 파헤쳐져 김말순의 묘는 흔적도 없이 파묘되었습니다. 화장된 김말순의 유골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읍내 납골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쓸쓸히 안치되었지만 그녀를 찾아와 향을 피우거나 꽃 한 송이 놓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에이구, 죽어서도 대접 못 받는 신세가 되었구먼. 며느리 잡아먹은 업보를 치르는 게지. 반면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가운 시어머니의 관 밑에 깔려 짓눌려 있던 박수님의 유골은 친정 식구들의 눈물 속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수습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뼈 한 조각이라도 놓칠세라 흙을 채로 걸러가며 정성껏 거두어 친정 아버지 산소 바로 옆 양지 바른 곳에 새로운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순임아, 이제 춥지 않지? 아빠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라. 이제 아무도 너 괴롭히는 사람 없어.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난 박수님의 노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딸의 새로운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거친 손으로 봉분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묘비에는 고생 많았다. 내 딸아라는 노모가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골은 짧지만 애절한 문구가 새겨져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순임아, 이제 햇볕도 들고 아빠 옆이니까 외롭지도 않을 거다. 그동안 캄캄한 데서 얼마나 무서웠냐.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사건의 여파로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이정호는 30년 넘게 살아온 정든 고향집을 헐값에 내놓고 짐가방 하나만 챙겨 야반도주를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이정호는 도둑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미련이 아니라 죄책감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다. 내 죄가 커서 다시는 이곳에 발도 못 붙이겠지. 주인을 잃고 버려진 이정호의 집은 금세 잡초가 사람 키만큼 무성하게 자라나고 지붕의 기와가 하나둘 깨져나가며 을씨년스러운 흉가로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낡은 대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자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면 귀신이라도 나올까봐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어휴, 저 집 앞만 지나가면 등골이 오싹해. 밤마다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지 뭐야. 억울해서 저승으로 못 간 게 분명해. 마을 이장 박종만은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명절 때마다 선산에 올라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빈터로 남은 김말순의 묘 자리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며느리를 깔고 앉아 있었던 도끼로 가득 찼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참,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깔고 앉아 7년을 버텼으니 그 도끼가 오죽했을까. 죽어서도 편치 못할 게야. 이 사건을 계기로 실력을 인정받아 미제사건 전담반으로 영전한 강태영 경이었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씻을 수 없는 무거운 부채감이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후배 형사들이 실종 신고를 단순 가출로 처리하려 할 때면 7년 전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떠올리며 호되게 질책하곤 했죠. 야, 사람이 사라졌는데 대충 넘기면 안 돼. 내가 7년 동안 시어머니 밑에 깔려있던 사람도 봤어.
네가 덮은 서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일 수도 있다고. 세월이 흘러 2010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정숙이 모범수로 2년의 감형을 받아 교도소 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죗값을 치르고 나온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이나 친척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연기처럼 종적을 감췄습니다. 차라리 잘 됐지.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다시 오겠어? 어디 가서 이름 바꾸고 죽은 듯이 살겠지. 2023년 현재 비극의 현장이었던 야산 일대는 대대적인 개발로 인해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상전벽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젊은 입주민들은 자신이 밟고 있는 땅 아래 끔찍한 비밀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새집이 주는 안락함에 들떠 있을 뿐이었죠. 여보, 우리 아파트 전망 진짜 좋다. 산이 있어서 공기도 맑고 산책하기도 좋네. 하지만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설날 성묘철만 되면 마을 회관의 뜨끈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 옛날에 흉흉했던 이야기를 안주 삼아 꺼내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새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서늘한 기억이 서려 있었죠. 저기 저 아파트 들어선 자리가 예전에 며느리 깔고 뭉개던 그 묘자리여.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꼴이니 원, 죽은 자도 산 자도 편히 눕지는 못하겠구만.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